일론 머스크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AI 벤처 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xAI의 합병 이후에 테슬라에 근접하는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네, 스페이스X는 xAI와 합병으로 기업 가치가 1조 2,500억 달러, 스페이스X가 한 1조 달러, 네. xAI가 한 2,500억 달러 이렇게 평가됐는데요. 이는 주초 기준 테슬라의 시가총액 약 1조 5,800억 달러와 한 26%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자, 이거 한번 스페이스X 한번 공부해 보시죠. 유진투자증권 리스크센터 정의훈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정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은 지금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럴 때 다음 기회를 또 노리기 위해서는 공부해 놔야겠는데. 네. 네. 지금 스페이스X는 지금 비상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도 그러면 어차피 장외에서 거래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최근 몇 년 사이 급등을 했어요. 네. 왜 그랬냐면 스페이스X는 이제 로켓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2002년에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꾸준히 적자가 난 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로켓 개발을 위해서는 펀딩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펀딩을 이어오다가 언제부터 펀딩이 이제 중단되기 시작했냐면 2023년 1월을 마지막으로 펀딩을 안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때부터 다시 말하면 유의미한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아하, 거고. 예. 그러면 23년도 1월 이후부터는 신주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구주만 발행돼서 구주 거래만으로 통해서만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민간 우주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예. 스페이스X 1등 기업이 전 세계 1등 우주 기업이라고 하는 스페이스X의 주식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는데 예. 구주 자체가 많이 안 풀리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엄청 가파르게 성장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스페이스X가 받은 밸류에이션은 4천억 달러였어요. 네. 근데 연말 기준으로 6개월 만에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8천억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6개월 만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8천억 달러까지 찍은 이후에 12월 달에 대두됐던 게 스페이스X의 IPO였거든요. 예. 그래서 스페이스X IPO 가능성이 이제 계속 대두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우주 기업들의 주가가 다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번 주 화요일이죠. 발표된 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인데 발표된 게 xAI와의 합병이었어요. 이게 정확한 기업 가치 평가 얼마 정도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만 약 1조 달러 평가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된 것이고 이제는 향후에 이제 남은 이벤트는 이 합병 기업이 얼마만큼의 이제 기업 가치를 상장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시장에서의 궁금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러면 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xAI를 합병하고자 하는 거? 글쎄. 그 목적이 의도가 궁금해요.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복잡해요. 복잡해요. 네, 말씀을 드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사업적 시너지 효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라고 말하면 어쨌든 명분상으로는 명분은 그렇다. 네, 명분상으로는 사업적 시너지 효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xAI 같은 경우에는 그록이라고 하는 AI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기업인 거고 결국 xAI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현재 AI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AI 서비스로 인한 적자 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로 인한 이익보다는 펀딩을 통해서 자금 조달돼야 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캐시플로우가 필요한 사업 부문을 가진 기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스페이스X가 되는 거예요. 스페이스X는 이익이 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게 첫 번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 데이터 센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게 AI가 곧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날이 머지않았고 인류 전체의 지능보다 더 큰 이제 지능을 가지게 되는 게 AI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천명한 만큼 AI 시대에 대한 굉장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왔었거든요. 예. 그러면 AI가 그 정도로 발전하기 위해서 결국 AI의 인프라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화두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계속 뭐라 주장하고 있냐면 우주로 가야 된다. 데이터 그렇죠. 센터를 우주에다가 우주에다 지어야 된다.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라는 이 사업적 방향성이 맞물린 게 이 두 회사 간의 합병 이유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이유는 참 머스크다운 기발함이네요. 신박하다. 네. 예. 두 번째 이유는 결국 상장했을 때 기업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기 위함도 있는 것 같아요. AI 회사 혼자서 상장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익이 안 나고 꾸준히 이제 줄줄 돈이 새다 보니까 상장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기업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외부에서 펀딩을 계속 받다 보면 이게 뭐로 이어지냐면 일론 머스크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하.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스페이스X와의 합병을 통해서 캐시플로우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이거를 상장을 했을 때 기업 가치를 더 크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뭐가 있냐면 테슬라의 합병도 저는 결국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하고도 묶는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 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율이 낮아요. 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10% 내외거든요. 여기에서 보상 패키지 안이 합쳐져도 20%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스페이스X 지분율은 40%가 넘고요. 아. XAI도 지분율이 40%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합병 법인도 당연히 지분율이 40%대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아하. 그럼 이 상태에서 IPO가 됐을 때 기업 가치가 엄청 크게 평가를 받게 되면 그렇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합병 법인으로 들어가는 게 우후. 과정에서 이제 전체 통합 법인이 됐을 때 일론 머스크의 지배력이 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아마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일단 올해 가장 화두가 될 것은 이 스페이스X 합병 법인의 상장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아하. 그리고 그 뒤는 일론 머스크가 과연 테슬라까지도 합병을 하려고 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이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주 화요일 날 예. 합병 발표가 나기 전에 예. 월요일 날 어떤 자료를 썼었냐면 합병이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네. 회사 간에 합병이 될 것 예. 같긴 한데 미국 현지에서는 세 개 회사는 모두 합병될 거라는 시나리오를 썼었어요. 예. 근데 제가 거기에서는 그거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단계에서는 스페이스X와 XAI 대비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더 높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과 상장 기업 간의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비상장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더 부풀려서 합병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분율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쪽이, 예.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냐? 테슬라 주주들이 그러니까요.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XAI와 스페이스X를 합병을 해서 상장을 시키고 아. 합병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업 가치를 시장 평가 받는 만큼 크게 평가를 받고 예. 합병이 되는 거다 보니까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도 예. 이제 합당한 이제 기업 평가 가치를 받고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충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 법인도 결국에는 자금 조달을 받은 상태로 네. 이제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테슬라하고 합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주주들도 괜찮은 상황인 거예요. 물론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비율, 다르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스페이스X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도 지금 최근 흐름을 보면 그렇게 우호적이진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거기 섹터 담당은 아니지만 네네네. 전기차차 시장도 좀 많이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일부 차종을 단종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옵티머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사업적 방향성에서 결국 시너지를 내려면 여기에도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은 하드웨어죠. 예.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 소프트웨어가 결국 AI 쪽이 될 수 있고 아하. 그러면 거기에는 AI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업적 연결고리는 충분히 있는 상태인 거죠. 물론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린 이런 테슬라와의 합병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은 순전히 저의 이제 추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영권님의 설명을 듣다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똑같은 그 의문점이 떠오르고 질문하고 싶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사요? 제가 테슬라를 분석한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스페이스X 우주항공 쪽.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제가 사실 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고요. 그냥 다만 테슬라가 스페이스X,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이 합병 법인의 상장이 네.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장까지 결국엔 이 기업의 가치를 얼마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일론 머스크의 사업적인 방향성 자체가 올해 스페이스X 관련 상장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네. 그래서 관련된 뉴스가 올해 아마 상장 전까지는 많이 나올 겁니다. 아. 그리고 그 이후가 테슬라 기업과의 합병을 논의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추정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를 보시는 분들도 사업자 방향성이 이제 로봇으로 가고 이런 좀 격변하는 과정에서의 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스페이스X 하면은 로켓 쏘아 올리는 네. 회사 그리고 작년에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그 로켓이 1단계 추진 로켓이 다시 그거 와가지고 젓가락처럼 잡는 네. 그 기술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네. 거기다가 스타링크하고 엮이는 거 정도는 알겠고 스타링크가 그냥 이 지구 주변에 막 돌아다니는 저궤도 이상. 저궤도 위성, 오케이. 잘못하면 이거 받칠 정도로 많아진다. 네. 부딪힐 정도로. 뭐 그런 식인데 여기가 뭐해서 돈 버는 회사입니까 그러면? 스페이스X의 네. 사업 부문으로서 돈 버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해주신 로켓 부문이에요. 로켓 부문? 로켓 부문으로 돈을 어떻게 버냐? 네. 로켓 부문을 제가 뭐라 설명드리냐면 우주 수송입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가
돈을 받고 운송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로켓도 똑같아요.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운송 수단이 필요하죠. 그게 로켓이 되는 거예요. 어허.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위성을 발사를 하고 싶어요. 아. 위성을 우주에 갖다 놓고 싶으면 스페이스X에게 돈을 주고 위성 배송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뭐 누리호니 뭐니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발사 비용이 싸고요. 그리고 발사 성공률이 높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제에 어떻게 보면 진짜 로켓 배송인 거죠. 진짜 로켓 배송. 아, 진짜 로켓 배송. 진짜 로켓 배송인 거죠. 로켓을 이용해서 배송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로켓 배송을 통해서 이익을 벌어들이는 게 첫 번째 사업 부문이고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도 네. 로켓 배송이 많아지면서 어느 시장이 커졌냐면 커머스 시장이 커졌어요. 그죠. 우주에서의 커머스 시장은 뭐냐면 위성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뭐도 있냐면 자기네들 로켓을 활용을 해서 스타링크라고 하는 위성을 많이 쏴요. 예. 네.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버냐? 네. 그 위성들의 서비스를 통해서 통신 요금을 받습니다. 통신요금. 그래서 사업 구조는 사실 로켓 부문을 제외한 이 스타링크 사업 부문은 통신 사업자랑 똑같아요. 네. 가입자별로 한 달 월 요금을 받고요. 예. 그리고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통신 인프라를 까는 게 이제 위성을 많이 쏜다고 저 생각하시면 돼요. 접시 같은 저 안테나 저거 하려면 얼마 듭니까 한 달에? 한 달에 통신 요금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에도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예.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월 요금은 이게 스탠다드 요금 기준으로 87,000원이에요. 87,000원. 네, 월 요금이. 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왜 이렇게 통신사 쓰면 서비스마다 좀 통신 요금이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도 통신 요금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아, 그래요? 어떤 서비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근데 스탠다드 요금은 87,000원 가정용이고요. 어. 여기서 추가적인 요금이 드는 게 뭐냐면 스타링크를 쓰기 위해서는 안테나가 필요해요. 예. 네. 그 안테나 요금이 스탠다드 기준으로 55만 원입니다. 아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맞습니다. 그 저 안테나가 설치하는 55만 원이에요. 게. 근데 쟤는 왜 옮겨 다녀요? 위성 신호 받으려고 그러나? 맞습니다. 위성이 계속 움직이죠. 아하. 그래서 이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래킹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해요. 그래요? 이게 안테나를 만들기 어렵냐라고 질문 주실 수 있는데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골에만 가도 스카이라이프 안테나 이런 거 많이 많죠. 달려 있잖아요. 그 많지. 근데 그거. 그 안테나들은 왜 만들기 쉽냐면 예. 고정되어 있는 위성에서 신호를 받기 때문에 네. 고개만 이렇게 맞춰 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옛날에 이제 할머니들 댁에 가면 막 비 오는 날에 보면 삼촌들이 올라가서 막 안테나 이렇게 막 구부리면서 잘 보이냐고 이제 잘 TV 나오냐고 막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위성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스타링크 안테나는 왜 비싸냐면 요 스타링크 안테나는 위성들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저궤도에서 이제 이걸 트래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트래킹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테나 가격이 비쌉니다. 아. 만들기도 어렵고요. 아. 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치아를 보이면서 웃을 수 있다는 게 아이고, 그렇다고 뭐 오늘 울어요? 아니 뭐 그렇죠. 예. 아니 또좀 심리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계실까 봐. 예. 그러실 수가 있죠. 예. 네, 네. 아니 그러면 예. 우리 스타링크 코리아 작년 12월에 들어왔다는데 네. 하는 사업이 뭐예요? 지금 돈 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수익은 안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게 서비스는 시작됐는데 지상 장비를 수신하기까지가 몇 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안테나라고 하죠. 안테나를 수신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이게 결정적으로 서비스 퀄리티가 어떠냐면 일반적인 인터넷 속도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상통신 사업자 SKT, KT, LG의 포션을 뺏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테나가 필요해요. 안테나가 필요하다는 말은 이동식 이제 모바일 서비스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통신 서비스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면서 통신 서비스를 쓰고 싶은 건데 예. 안테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식은 좀 어려워요. 물론 차량용에 닿는 그런 서비스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B2C 수요보다는 예. B2B 수요가 많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항공사 그리고 해운사들. 그래서 지금 항공사들이나 국내 해운사들이 서비스를 많이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머지않은 시일 내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 모드로 이제 통신을 끄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를 통해서 아하. 이제 머니쇼도 시청할 수 있고 넷플릭스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마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정정구님 센스 있다. 예? 비행기에서 딴 걸 안 보고 머니쇼로 보신다. 비행기에서 머니쇼. 머니쇼를 챙겨봐야죠. 챙겨봐야죠. 그러니. 네. 아니 근데 지금 스페이스X 라이벌 회사들은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요? 라이벌 회사라고 부르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이긴 해요. 지금 왜냐하면 예, 결국엔 예, 저궤도 예. 위성통신의 가장 큰 핵심 인프라는 뭐냐면 위성을 많이 까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위성을 많이 깐 회사가 한 손가락에도 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 손가락에도 꼽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부를 수 있는 거는 유럽에 있는 유텔셋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 있는 아마존도 네.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위성을 많이 발사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의미한 서비스를 내고 있는 이제 기업은 네. 적어도 위성통신 기준입니다. 예. 전체 위성통신이 아니라 뭐 스타링크 네. 그리고 원앱 유텔셋 그리고 아마존 정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든지 여러 서비스들도 좀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요 관련한 종목이긴 하네요. 이 시청자분께서 언급하시길래 한번 봤더니만 아니 세트레가에 이게 지금 뭐 하는 회사죠? 위성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위성지회죠. 네, 위성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정확히는 통신 쪽보다는 군사 감시 정찰 위성입니다. 군사 감시 정찰 위성. 아. 쉽게 말해서 우주에서 지구로 사진을 찍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네. 근데 우주에 있는 위성들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여러 나라 국가들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디에 대한 수요가 많냐? 방산 쪽에 대한 그러니까 군사적인 용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장도 군사 감시 정찰 위성 시장도 커지고 있는 것이죠. 아 근데 제 보니까 뭐 무슨 뭐 실체 없는 회사가 아니고 매출도 있고 영업이익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미하고 네. 밸류에이션은 턱없이 높아요. 네. 이 시장이 좀 그런 시장입니까? 원래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제 밸류에이션도 적당히 나오고 어느 정도 성장성을 이제 평가받는 시장이었는데 이게 최근 몇 년부터 국내 이제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미국이랑 중국을 중심으로 예. 관련 민간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바깥에서부터. 그러니까 스페이스X 상장 뉴스가 나온 12월 이전부터도 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네.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성장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국내에서는 도화선이 된 게 스페이스X 상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국내 기업들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있는 어떤 성장 가치를 좀 땡겨와서 평가를 받다 보니 이게 단기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이런 부분에서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지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심하다. 네. 저는 어느 정도 거기에도 동의하는 바인 게 사실 미래 가치를 얼마만큼 어떻게 땡겨올 것인가에 대한 시장에서도 설왕설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표적인 우주 개발 프로젝트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네. 예, 이게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반세기 만인 거예요? 60년 만에 가는 건데 예. 아폴로라는 그리스 로마 신이잖아요. 예, 예. 아르테미스랑 둘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예. 예, 그래서 그 둘이 쌍둥이라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고 네. 60년 전에 아폴로 프로젝트의 목적은 정말 사람이 달에 발자국을 찍는 게 목표였어요. 찍고 오는 게 목표였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목적은 달에 가긴 가는데 단순히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달을 식민지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달에 기지도 건설하고요. 달에 있는 뭐 휘토류나 이런 여러 광물도 채취하고. 그러니까 달을 식민지화 시켜서 예. 달에 있는 어떤 개발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달에 자주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싸게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연구원님. 네. 이 지금 아폴로가 아폴로 11호가 그때 저 달에 착륙했던 게 1969년 맞습니다. 7월인데 맞습니다. 그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 그 흑백 TV로 봤어요. 뭐 이렇게 긍충 막 뛰다니더라고. 네. 그러다가 뭐 성적이도 펄럭거리고 네.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이거 뭐 주작이다 뭐 붙어가지고 뭔 놈의 뭐 달나라에 뭔 바람이 있냐 해가지고 뭐 별소리가 있었는데 아니 그때 보내고 나서 왜 사람이 왜 안 갔어요? 돈이 안 돼서 그러나? 맞습니다. 돈이 안 돼서?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네. 1969년에 아폴로 11호만 기억하시는데 네. 그 뒤로 6번을 가요. 총. 가요? 네. 1973년이 마지막이면 아폴로 17호가. 예. 아, 사람이 몇 번 더 더 갔다? 갑니다. 더 갑니다. 근데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어허. 왜 그러냐면 아폴로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람이 달의 땅에 발을 받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그 당시 미국 예산 기준으로도 10%가 넘는 예산이 나사에 투입이 됐어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런데 발을 땅에 밟고 그 뒤에 경제적인 이익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우리가 과학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굳이 이유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네. 소련하고의 경쟁이 있어서 일단 이겼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달에 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아하. 사람이 달에 가는 건 돈만 많이 들지 굳이 우리가 왜 달에 가야 되냐. 그래서 60년 동안 안 갔던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이제는 다시 가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익들도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오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연기가 됐는데 이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르테미스 2호 발사는 최종 발사가 아니라 중간 발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 발사.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아르테미스의
가장 큰 목적은 식민지화 시키는 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서 결국에는 많은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사람이 가기 전에 달을 이렇게 경유해서 와요. 그러니까 이 로켓을 네. 달이 이렇게 있으면 가서 내리는 게 아니라 달 뒤까지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다시 오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네. 정말 이 로켓을 타고 한번 쭉 갔다 올 수 있나 없나를 테스트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아르테미스 1호 발사에는 뭐 했냐? 예. 사람이 안 타고 한번 쭉 갔다 왔어요. 아. 예. 그럼 2호 발사에서는 사람이 타고 한번 경유해서 아. 그냥 차에서 안 내리고 예. 이렇게 경유해서 한번 오고 오는 거예요. 네. 3호부터는 내년도에 있는 아르테미스 3부터는 사람이 정말 땅에 내리는 과정, 땅이라고 하면 그렇고 달 지면에 내리는 과정까지 이제 포함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르테미스 2호는 드라이브 스루고 그렇죠. 3호부터는 이제 차 세워놓고 들어간다. 그쵸. 오케이. 어. 아니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이 우주 항공 관련해서 아까 세트레가에는 언급해 주셨고 네. 우리 지금 종목들 좀 알려주세요. 공부 좀 하게.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주 섹터가 테마성으로 묶였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우주라고 묶여있는 종목들은 같이 움직였는데 예.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종목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 종목별로 어떤 뉴스나 어떤 모멘텀에 민감한지를 보셔야 돼요. 예.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서두에 언급드렸던 대로 방산업종에 대한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반응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인텔리안텍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지금 저궤도 위성 통신망에 대한 그 관련도가 높거든요. 어허. 그래서 저궤도 위성 통신 뉴스에 좀 더 민감하고요. 예를 들면 뭐 스피어나 HBM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관련된 매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급 드리는 것처럼 많은 종목들이 어떤 모멘텀에 엮여 있는지가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어떤 종목이 뭐 지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뉴스가 남아 있고 어떤 뉴스에 어떤 종목이 연관되어 있는지도 같이 보시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일정이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돼? 뭐 6월달 얘기 있었잖아요. 이게 일론 머스크는 본인 생일이 6월 28일이라서 본인 생일날 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때 이게 그랬었어요. 물리적으로 사실 좀 빠듯하긴 해요. 그래서 하나 확실한 거는 목표는 6월달로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 3분기 중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일론 머스크 밉살스러웠는데 자기 생일에 맞춰서 상장하니 이러는데 요즘은 자꾸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귀엽네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합니다. 여러 의미로. 아니 그 스페이스X 그 개인들 IPO가 하려면은 로빈훗에서도 가능하게 할 거란 얘기도 있었잖아요. 제가 미국 공모주 전문가는 아니어서 아 그러게요. 그 다른 채널 보면 이렇게 좀 많이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또 짝퉁 로빈훗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일단 돈부터 보내세요. 뭐 몇 주 받을지는 가보고 이러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 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